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진흥의 온인주 김수정입니다. 네, 딱 오늘까지만 제가 이제 투자뉴스 7을 진행합니다. 네. 내일부터 민영 앵커 복귀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뭔가 기분 좋게 시장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근 미증시의 흐름이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이틀 연속 어떤 한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이 방향을 잡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힘이 참 부족했어요. 네, 맞습니다. 좀 연속성이 있어야 우리 국내 증시에도 잘 반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성장주들 다 부진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이 내렸고요. 반도체주도 일제히 부진한 영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간략한 내용 보겠습니다. 내일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가뜩이나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시장은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간밤 2명의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 물론 이번에 FOMC 투표권은 있지만 조지 여는 총재는 사실은 그동안 매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러려니 하고 보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이쪽인데요. 연준 2인자인 브레이너드의 발언입니다. 비둘기의 사실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인물인데 이번에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QT, 이 대차대조표 축소죠. 5월에 빠르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 유동성 풀린 것을 수도꼭지를 빨리 잠그는 행태가 연준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감으로 해석이 됐죠. 장기금리가 이 영향으로 급등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 3대 지수의 종가 기입이 돼 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지만 다우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다우지수는 0.8% 밀렸는데 2배 넘게 밀렸죠.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6%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장중 내내 이 하단이 낮춰지면서 종가가 저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보시죠. 히트맵 가지고 왔는데요. 이쪽이 어제 거고요. 이쪽이 간밤입니다.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어제는 사실 성장주만 올랐었는데 오늘은 성장주만 빠졌습니다. 다음 보시죠. 수치로 좀 기입을 해봤습니다. 섹터별로는 보시는 것처럼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의 경기 방어 섹터, 가치주 중심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반면에 이미 소비재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의 성장주 위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특징주는 그 외에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카니발 등의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 와중에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에 직결돼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낙폭이 컸고요. 그 아랫단에 위치한 소부장단도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이 하락률 데이터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 백신 관련주도 당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월요일에 당잠사에서 짚어드린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해 보시죠.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 관련 자료입니다. S&P 500 가치주와 성장주의 상대지수 차트인데요. 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장주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치주가 강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회색 박스가 3개 있는데 회색 박스는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입니다. 처음 보시면 1999년에는요. 초반에는 성장주가 강했다가 중간에 가치주가 급변을 하면서 이쪽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004년 보실까요? 이때 금리 인상기에는 확실히 가치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의외의 흐름이죠. 2016년도 금리 인상기에는 이렇게 성장주가 확연하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성장주냐 가치주냐 스타일상의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수익률 측면에서 섹터별 등락률 수치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후 8시 30분에 온앤커의 당잠사에서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산업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주가 최근 우리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워낙 많이 빠져서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사실 2주 전에도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주 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아픈 첫사랑 종목으로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를 함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했던 2차 전지주들, 이때는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기대를 걸어도 될까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주 전에는 이러한 이유들로 올랐습니다. 기대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때도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의 상승 랠리가 펼쳐졌었고 3월 FOMC가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를 했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2차 전지주 다시 또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차 전지주는 테슬라와 이 주가 추이를 함께 하는데요. 보시면 테슬라가 이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테슬라가 한 달 동안 42%가 넘게 오르는 동안에 국내 이 2차 전지주들 흐름을 보시면요. 대부분이 이런 흐름입니다. 테슬라가 달릴 때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래프인데 이때는 뭐 전쟁 리스크, 금리 인상 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가운데 2차 전지주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월 4일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5.6% 정도 올랐고 테슬라가 1,100슬라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테슬라 덕분에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어제였는데요. 어제 올랐던 이유는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중국 상하이 공장이 8일 정도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1만 대 이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이에 니콜라, 루시드, 리비안 다 같이 올라갔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간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거를 돌려놨죠. 돌려놓으면서 5% 넘게 올랐던 거 다시 5% 정도를 뱉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1,000슬라 정도는 탈환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주들 강세를 이틀간 이어갈 수 있을지라는 좀 우려는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주 전에는요. 보수적인 접근 혹은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두 가지로 좀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미국 시장이 본격 개화하면서 K배터리가 최대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에코프로 BM, 어제 에코프로가 12% 넘게 올랐고 에코프로 BM도 강한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수익성은 소폭 둔화되지만 외형 성장성은 여전하다며 목표 주가 5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니켈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 제시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첨보를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신증권에서는 LNF가 테슬라와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LNF를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올해 테슬라가 유럽의 첫 공장인 독일의 기가팩토리를 가동하는데 여기서의 생산이 기대된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를 생산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 향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간밤까지 같이 좀 올라줬으면 더 2차 전지주에 힘이 실어질 수 있었을 텐데 어제는 또 빠졌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등에 업고 잘 간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럼 어제같이 테슬라가 빠졌을 때 오늘 국내 증시가 만약에 2차 전지주가 빠진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산업은 바로 5G 통신장비주입니다.
최근 특히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수정 앵커가 다룬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3월 한 달간의 수익률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대표 기업들 기준으로 적게는 한 10% 정도, 많게는 30% 올랐습니다. 특히 HFR은 전일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HFR의 질주, 소위 증권사 리포트바를 받았는데요. 다음 보시죠. 하나금융투자에서 3월 30일에 발간을 했고 그 다음 날 주가가 무려 14% 이상 급등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국내 통신 3사의 설비 투자 확대,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미 통신사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다만 같은 5G 통신 장비 섹터 안에서도 주가의 이 위치가 상당히 많이 갈려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보시면 HFR 차트입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수준으로 최근 점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KMW 보실까요? 여전히 요즘 고개를 약간 들고 있기는 하지만 고점 대비 절반 수준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식적인 분석 내용은 없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각각 다 돌려봤는데요. 먼저 국내 삼성전자 밸류체인 나와 있습니다. 거의 2년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요즘 반도체 기판 섹터로 묶이면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고 봐야 할 듯하고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주가는 고점 대비 여전히 조정권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오이솔루션과 KMW, 에이스테크 이 세 종목은요. 고점 대비 아직도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HFR의 비즈니스 모델을 볼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해외 매출처를 보시면 버라이즌, AT&T, 도코모로 이제 최종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보신 삼성의 밸류체인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좀 다릅니다. HFR은 2000년 SK텔레콤 사내벤처에서 독립 출범한 장비사인데 그래서인지 SK텔레콤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이 밖에도 국내 KT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설비 투자 확대의 수혜 기대감이라는 점, 그게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시계열을 넓혀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통신 네트워크는 통상 10년에 한 번 이 교체 사이클이 도래하는데요. 1세대 기억하시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날로그 세대시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LTE를 거쳐서 5세대 5G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9년부터 시작된 5세대 이동통신 시대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 5G 전환기 구간의 관련주 차트 보겠습니다. 교체 사이클도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에 좀 기입을 해봤습니다. 준비 단계는요, 확실히 이 종목이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좋았는데요. 광섬유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준비 단계에서는 광 케이블들이 먼저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매출이 잡혔습니다. 이 종목은요, 기존에 1,000원대에서 무려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지국이 세워지면서 장비 부품 기업인 KMW가 당시에 5G 대장주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템버거입니다.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 상승폭이 상당했고요. 주가는 하단 구간에서 10,000원대 그리고 상단은 90,000원 근처까지 급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의 속성이 언제나 그렇듯 5G 통신장비주의 주가도 이 성숙 단계 저 끝보다는 그래도 초기 개화기에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현재 아직 본격 상용화 단계 안에 있고 아직은 6세대 이동통신 6G에 대한 언급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코로나로 지연됐던 투자가 정상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섹터 분석가로는 국내에서 정말 손꼽히는 잘 알려진 애널리스트죠.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작년 말에 제시했던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적. 작년 1분기의 바닥을 다지고 이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의 주파수가 이번에는 3에서 4GHz 대역의 상용화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예정대로가 걸리긴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4월에서 5월에 주매 구문서를 발송받고 6월에서 7월 정도 수출 개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높게 보면서 이에 따라서 올해 2분기 특히 3분기부터 실적이 잡힐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메타버스 블록체인입니다. 모두 5G를 기반으로 서비스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올해 통신 장비주들이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점이 궁금해지고요. 아니면 단기 반등을 노려야 할까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주, 5G주까지 좀 굵직한 이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의도 정우성 나오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네. 같이 서서 진행하는 거 오늘이 네. 마지막이네요. 아, 그러게요. 예. 아쉽네요. 마지막까지 네.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볼까요?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이제부터 고개를 들고 상승이 쭉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단기 반등이었던가 이 고민이 딱 드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테슬라의 주가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그렇죠. 이제 산업의 분석이 네.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글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에는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던가 이런 부분들 전기차의 비중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가 팩토리들을 설치하면서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주가의 등락을 보시면 안 돼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산업의 크기를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흔들릴 땐 당연히 매수기예요.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거의 전도적인 성격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연평균 10년간 15% 이상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산업 섹터가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했을 때 산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흔들리는 건 주가일 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흔들리는 건 네. 주가뿐만이 아니라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 마음. 마음과 네, 맞아요. 심리입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660만 대가 판매가 됐어요. 예. 이게 전년 대비해서 2배 성장한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자동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 포함했을 때 4%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100%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산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종목을 잘 고르고 타이밍을 조금만 더 잘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절반이 중국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로 자동차 가격을 낮추고 그만큼 엔트리 모델로 접근들을 각 사에서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이니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결국엔 훨훨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유럽에서도 판매 비중이 35%가 넘어가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재작년이었나요? 어떤 우리 배터리 3사들의 주가가 연초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유럽에서 환경적인 규제로 인해서 밀어내기,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주가는 아쉽죠. 네, 조금 아쉬워요. 근데 네. 먼저 이 산업이 성장했던 건 사실은 중국이고 중국 네. 전기차가 먼저 맞습니다. 팔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럽 시장이 열렸고 네. 근데 유럽은 거의 중국 배터리 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가 소외를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 또 기대감이 열리는 것이 뒤늦게 미국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앞서서 흔들리는 건 주가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산업의 성장세는 뚜렷하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별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해지고요. 근데 사실 이 안에서 요즘 가장 강하게 오르는 LNF 먼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건 예, 제가 3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네. 저랑도 AS 받았는데 네네. 3월 28일에 LNF 주셨고 네. 19%의 수익 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목을 중심으로 네. 이 종목별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주신다면요. 글쎄요. 일단은 전기차라고 하면은 구성 요소 중요한 거 5가지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이라는 5개의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가의 흐름들을 항상 팔로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큰 트렌드, 빅 트렌드의 산업에 대해서 놓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상위 2개 업체 정도는 관심 종목권에도 항상 분야별로 등록해 놓으시고 어떻게 주가들이 움직이는지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탑픽인 좀 LNF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에코프로 BM이 탑픽인데 약간 이슈가 있었잖아요. 물론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에코프로, BM 두 종목 맞아요. 모두 요즘 에코프로도 올라오고 강하더라고요. 에코프로 HN도 올라오고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그때 제가 떨어졌을 때 드렸던 말씀들이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한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이슈예요? 어떤 그 대주주의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슈였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업 외적인 맞아요. 이슈.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 이제 네. 오너 리스크 등이 나오면 급락할 때가 매수의 기회다 많이 그렇죠. 언급이 됐는데 네. 요즘엔 사실 이제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맞아요. 예, 반영도가 올라가서 요거는 조금 시각이 변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변한 것 예. 같은데 어쨌건 간에 투자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이슈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 접근은 분명히 가능한 그런 그렇군요. 기업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LNF는 여전히 아까 660만 대 작년에 팔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이 여전히 9%가 안 돼요. 그만큼 앞으로 팔릴 것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테슬라가 중심을 잡고 당연히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비율에서요. 예.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테슬라라는 고객사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최종 고객사죠. 그게 바로 LNF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어떤 외인 기관 중심의 수급 유입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밸류 비싸다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밸류는 여러분들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크게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밸류를 정하면서 가는 거고요. 숫자가 지금 당장 그만큼 안 나와서 밸류가 퍼 50배를 찍더라도 그만큼 나중에 나올 숫자들을 미리 땡겨서 오는 거예요. LNF 지금 퍼가 네. 어느 정도 되나요? 퍼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0배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향후에 나올 숫자들 캐파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빠르게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전기차 시장에서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1년부터 급격하게 영업이익 개선세가 이루어지는 종목입니다. 이미 기존의 뭐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라던가 IT 대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전기차 양극재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LNF 여전히 우리의 마음만 흔들릴 뿐 맞아요. 주가는 네. 갈 길을 간다. 긍정평가였습니다. 네.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 하도 많이 속아서 맞아요. 이번에 진짜일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안에서 네. 뭐 한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네. 다른 종목들이 그만큼 가지는 못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못 가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5G 그 시절에 한창 이제 투자가 초기 집행될 때였죠. 너무 좋다 하니까 들어가신 분들 많아요. 기본 그때는 뭐 5배, 맞아요. 뭐 9배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주가가. 오지 탐험을 떠났는데 집으로 못 돌아오고 있죠. 아, 오지 굉장히 좀 탐험이요? 슬픈 그런 상황인데 예. 이번에는 과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은 국내가 아닙니다. 아까 국내 캐펙스 투자도 나오긴 했는데 이 5G라고 6G 계속 발전이 될수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도달하는 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손실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파장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영토 크기예요. 우리나라 대비했을 때 미국과 유럽 이런 쪽들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100배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에 설치된 기지국의 100배가 유럽이라던가 미국에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지국의 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깔릴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상용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진짜 5G인 28GHz 300대 조금 넘게 설치됐어요. 근데 통신 3사들이 주파수 받을 때 뭐라고 약속했냐. 21년 말까지 45,000대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거짓말이 된 거죠. 1%도 안 되게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5G 구역 가서 쓰는데 5G 뜨다가 LTE로 전환된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그렇죠. 소송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나도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가면서 5G 구축 이런 것들을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빠르게 이런 것들 실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겠죠?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4차 산업 발전해야 됩니다. 네. 제언을 해주셨고요. 예, 저희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해외라고 말씀드렸죠. 북미 통신사에서 일단 3.5GHz 영역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빠르게 집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초기 말씀해 주셨던 대한광통신이라던가 케이블 까는 곳이죠. 그리고 기지국 같은 KMW가 다시 한번 큰 폭의 성장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정말로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만약에 본다면 탑픽을 어떤 거 꼽으시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이 이슈를 다뤘고 긍정평가를 받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에 물음표 달려 있고 네. 본다면 어떤 종목을 볼까에 글쎄요. 물음표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기대감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 5G 전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종목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좀 꼽고 싶어요. 이게 예. 이제 스몰셀이라는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기지국 한 대당 얼마 한다고 그랬죠?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통신사들도 그런 부분들 약속했던 부분을 집행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불리는 스몰셀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달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기지국 간에 그러면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워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비싸니까요. 예. 이런 중간중간 지역들에 스몰셀이라는 걸 넣어서 음영 지역, 5G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들을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빌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파장이 짧고 침투가 안 됩니다. 건물 안쪽으로요. 파장을 쌌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스몰셀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해외 쪽으로 갔을 때는 더 심할 거예요. 영토 크기에 비례해서 기지국 세워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걸 통신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스몰셀로 덮을 거란 얘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은 뭐 커버리지 확장하고 서비스, 사용량 이런 것들 증가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주잔고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 예. 자, 스몰셀에 네. 주목하셨습니다. 네. 원래 그 초반에는 광섬유, 광케이블 깔려야 되고, 다음에는 기지국 세워야 되고, 그 다음이 스몰셀입니다. 맞아요. 길을 네. 가시면 이렇게 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게 달려 있어요. 그게 스몰셀이고, 네, 맞습니다. 인빌딩에도 한 요만한 거 여기 잘 위에 아시네요. 위에 붙어 네. 있는. 사실 제가 이제 브리핑 하려고 아, 했다가 왠지 하실 거예요. 실적이 나오는 게 이제 네. 스몰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세분화해야 된다. 5G 통신 장비주 그 안에서도 스몰셀 관련주 이노와이어리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흥행과 실적 두 마리 토끼 잡을 게임주는입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요 의견이 워낙 분분해서 분분하죠. 예, 참 방향 잡기가 어려운 관련주의 대응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새 정부의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선규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먼저 일단은 하고 싶은 거 하고 풀어주고 너무나도 도가 지나치면 규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P2E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P2E나 이런 것들 NFT가 전부 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체적으로 아니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나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위메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2위권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도 포진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최근에 이제 라이오나티 스튜디오라는 쪽에서 개발한 게임들이 굉장히 빅흥행을 쳤죠.
그리고 대만 쪽에다가 이 오딘이라는 게임을 런칭을 했는데 처음에는 순위권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2위까지 봤는데 어제 체크해 보니까 양대 마켓에서 대만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랑 성향이 약간 비슷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랑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 또 있을 것 같고 23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글로벌 확장을 해나갈 거예요. 선진국 쪽으로도 가면서 이 게임 자체가 재밌으면은 어떤 P2E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돈을 지불하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결국엔 P2E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NFT 쪽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이 NFT가 게임이라던가 스포츠, 엔터 이런 쪽들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 그리고 웨이투빗이라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합병을 시켰어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2월 달에는 보라 리브랜딩 공개 행사도 했었고요. 위믹스와 같은 생태계를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만큼 한 발 뒤 늦어졌지만 따라가는 속도에 있어서는 카카오 공동체에 굉장한 저력이 또 있잖아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따라가면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린 상태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블록체인과 NFT를 적용시키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게임주, 탑픽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를 게임주 안에서 대장으로 보셨습니다.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